네, 코로나19 상황 류재복 해설위원, 신상엽 감염내과 전문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어제 정부가 발표한 방역 강화 대책 이제 내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네. 어제 이 자리에서 종교시설은 왜 포함이 안 되는지 모르겠다 이제 말씀하셨는데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 수칙 강화 방안 발표가 됐죠? 그렇습니다. 뭐 신속하게 어제 그 오후에 그 브리핑을 하면서 시간을 특정을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발표를 하겠다고. 네. 그 내용이 나왔는데 뭐 다른 그 다중이용시설과 크게 다르지 않게 나왔는데요. 그래픽을 네. 보면서 설명을 드리는 게 좀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 같은데요. 역시 뭐 2주에 걸쳐서 하는 것이고요. 정규 종교 활동이라는 게 이제 뭐 그 정식 예배라든가 이런 것들인데요. 네. 그러니까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이 되면 예배를 하면 원래 지금은 100%인데 70%까지 가능하도록 예. 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접종 여부 관계없이라는 것은 접종을 한 분이나 하지 않은 분이 같이 보는 예배는 현재는 50%인데 30%까지 전체 정원의 30%인데 그 30%가 300명 미만일 때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1000명을 수용할 수 있다면 299명까지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예. 그다음에 소모임은 그 일반 그 사적인 모임하고 똑같이 취급을 해서요. 접종 완료자만 4명까지 모일 수 있고요. 그 소모임이라는 게 뭐냐면 성경 경전 공부라든가 뭐 구역 예배라든가 선교나 행사의 준비 모임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예. 것이죠. 그리고 장소도 교회 내로 특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종교 행사나 집회는 다른 행사와 집회와 똑같습니다. 50명이 이제 그 접종 완료된 분들이 되고 전체적으로 인원을 이제 299명까지 제한을 한 것이죠. 예. 지금 이렇게 뭐 종교시설 방역 강화 대책들도 오늘 나왔고요. 애초에는 정부에서 오늘 발표를 하고 다음 주부터 시행이 되지 않았을까 했는데 앞당겨서 시행이 됐습니다. 지금 시기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교수님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뭐 좀 늦었다고 생각은 하지만 뭐 네. 일단은 좀 땡겨서 진행된 건 잘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제 뭐 단계적 일상 회복 상황에서 확진자 수 증가가 뭐 되는 거는 뭐 어느 정도 예측이 됐던 바인데 지금 예측을 못했던 게 뭐냐면 그 과거에 이제 그 요양병원, 요양시설 중심으로 어르신들의 백신 접종 완료가 되고 난 이후에 전체 확진자 수에서 위중증으로 가는 비율이 한 1% 정도밖에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계적 일상 회복을 하고 나서 갑자기 확진자가 늘고 있는데 지금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그 위중증 환자가 그 전체 확진자 중에 2에서 2.5%를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고 봤더니 이제 그런 일찍 예방 접종을 하신 어르신들이나 기저질환자분들이 예방 접종의 그런 보호막이 깨지고 또 기존의 미접종자들 통해서 또 계속 발생을 하고 하면서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생겼는데 사실 그 단계적 일상 회복 초기에 그런 것들을 인지했을 때에 그걸 당장에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 그런 걸 돌리기 위해서는 그런 그 접종을 일찍 했었던 분들에게 3차 백신 접종을 해야 되는 그 효과가 나타나길 기다려야 되는데 결국은 그걸 돌리기 위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외에는 사실 방법이 별로 없는 그런 상황에서 좀 시간이 좀 지체가 됐던 부분들이 있고요. 근데 뭐 지금이라도 이제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이제 그 위중증 환자를 보는 그런 중증 환자 병상의 이제 포화 상태에 이르러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이제 강화하게 된 거고 결국은 뭐 마찬가지 얘기지만 3차 백신 접종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그 효과가 나타날 때쯤이면 이제 유행이 좀 통제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이런 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수준을 이제 잘 관리를 해야 될 텐데 지금 좀 이제 그 좀 답답한 부분들은 그런 겁니다. 지금 7,000명대가 계속 나오고 있고 어느 정도 이제 피크는 꺾이고는 있지만 아직은 확산 그 유행이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의 그 위중증 환자 그런 중환자실의 병실에 좀 어느 정도 숨통을 틔우기 위해서는 한 2,000명대 정도까지 내려와야 됩니다. 네. 근데 그 시기가 이제 지금 이제 2주 안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든 좀 최대한 해보려고 좀 강력하게 이제 시도는 한다고는 하지만 좀 이렇게 충분하지 않고 그 과정에서 이제 잘 되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때에 맞춰서 잘 이렇게 시기적으로 좀 탄력적으로 이렇게 그때그때 잘 이렇게 반응해서 그 대책을 좀 강구하는 것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8,000명대 지금 육박하는 수치인데 이걸 2,000명대 정도까지 내려오려고 하면 이게 당장 비전문가인 제가 생각해도 16일 이 조치로는 불가능한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2주 하고 2주 더 하고 뭐 2주 더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국민들도 방역 피로감이 높아지다 보니까 보상을 그냥 제대로 해주고 아예 처음에 더 강력한 시간도 그렇고 모임 인원도 그렇고 더 강력하게 시행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내시는 분들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뭐 실제적으로는 뭐 좀 뭐 표현은 그렇지만 셧다운해 주는 조치를 하고 그거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줬을 때 가장 강력한 효과를 나타낼 수는 있는 건 맞는 것 같고요. 근데 지금은 사실 뭐 이렇게 아주 그 효과가 강력하게 나타나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조금 안타까운 거는 말씀드렸지만 단계적 일상회복 초기에 그 좀 그 상황이 안 좋을 때 그때 예. 좀 그 단계적 일상회복을 멈추고 예방 접종을 한 다음에 한 달쯤이 지난 지금쯤에 이걸 다시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을 했다 그러면 사실 이 연말 연시가 어찌 보면 자영업자분들 가장 대목인데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지켜서 이렇게 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지 않았을까 안타까움은 있는데 일단은 지금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된다 그러면 위중증 환자 보호가 너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최대한 보상을 하면서 그 확진자 수 규모가 빠르게 감소하지 않는다 그러면 보상을 충분히 하는 과정에서 좀 더 강력한 조치들을 좀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지금 뭐 확진 양상을 보면은 고령자의 위중증 비율도 높고 또 특히나 학생들의 또 확진 비율도 상당히 높은데요. 이러다 보니까 뭐 청소년 방역 패스 시행에 대해서도 논란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그 확진율이 굉장히 높죠. 지금 네. 18살을 기준으로 해서 18살 이하의 확진율이 18살 이상보다 높습니다. 예. 그것은 왜냐하면 18살 이하 청소년들의 백신 접종률이 상당히 낮은 상태거든요. 지금 낮기 때문에 당연히 확진율이 높죠. 왜냐하면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접촉 빈도나 시간이 늘어나는데 그것이 똑같이 청소년에게도 적용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마음 놓고 다중이용소를 이용하고 친구들을 만나니까 감염될 확률이 더 높은 거죠. 백신은 접종률은 뭐 30%밖에 안 되는 상태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 방역 당국에서 그렇다고 해서 이제 방역 당국이나 교육부에서는 학교를 그 등교문제를 손댈 수는 없다는 그 확고한 방침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원 문을 건들게 된 것이고 거기에 방역 패스를 이제 학원에 적용하게 된 것인데 예. 학원 입장에서 보면 형평성 문제가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학교나 학원이나 학생들이 똑같이 다니는데 학교는 다 다녀도 되고 학원은 방역 패스를 해야 된다? 이거는 그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얘기가 되는 예. 것이죠. 이게 결국 그런데 법정으로 지금 가는 겁니까? 법적으로 이제 왜냐하면 그 관련된 사람들, 그러니까 학부모님들도 이제 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어른들은 어느 정도 이제 백신을 맞아도 부작용이나 이상 반응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좀 준비되어 있는 반면에 청소년들은 아무래도 좀 부족할 수 있거든요. 네, 이런 상태에서 성장기이기도 하고, 처음에는 더구나 정부가 처음에는 자율 접종을 하겠다. 학부모나 당사자들의 이제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서 접종할 수 있도록 하다가 불과 2달 만에 거의 강제 접종처럼 방역 패스라는 게 사실상 그거 아니겠습니까? 안 맞으면 학원 못 간다는 얘기가 되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죠. 이것도 방역 당국에서 접근법이 저는 틀렸다고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청소년들의 백신 접종의 필요성, 그다음에 부작용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정책을 바꾸게 되면 신뢰가 가질 않죠. 이 감염병을 제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신뢰라는 문제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계속해서 이제 논란이 될 수밖에 없지만 어쨌든 방역 패스를 시행하는 것 자체를 뒤로 물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 청소년들의 감염을 걷잡을 수 없이 크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그 학생들의 접종을 좀 늘리는 방식의 독려하고, 홍보들 예. 사실은 지금 보면 효과라든가 부작용들이 성인과 견주어서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좀 더 맞을 수 있도록 그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 다음에는 방역 패스를 조금 그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아주 그 작은 그 계획들, 세부 계획들을 빨리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이 정보 제공과 세부 계획이 필요하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교수님 이 학생 확진자 상황을 지금 좀 짚어봤다면 고령층에 대한 위중증 환자 비율도 상당히 많이 증가했다는 것도 이번 지금 특별 방역 대책을 시행한 이유 중에 하나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그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맨 처음에 예방 접종에 효과가 나타나던 시절에 이제 예. 위중증으로 가던 비율이 1%였습니다. 근데 지금 2%로 넘어간 이유가 지금 일단은 지금 그 미접종하신 분들 그 60세 이상 고령층들이 한 97만 명 전체로 7.4%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 7.4%에 해당하는 이 97만 명 중에서 지금 현재 위중증 환자 사망자의 반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반이 일찍 접종을 하신 고령층, 특히 요양시설에서 이제 과거에 일찍 접종하셨던 그런 분들 통해서 이제 반이 나오면서 이게 2배가 넘게 이 위중증이 늘어났던 거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좀 긍정적인 부분들이 3차 백신 접종률이 지금 80대가 61%가 넘어갔거든요. 예.
그러면서 그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에서 유일하게 지금 80대만 점점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차 백신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3차 백신 효과가 이제 지금 80대가 가장 많이 접종을 하셨지만 60대 이상에서 충분하게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다시 어느 정도 예방접종 보호막 하에서 위중증 환자가 줄어들고 전체적인 유행 규모가 줄어들고 그래야지만 다시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시도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지금은 일단은 지금 60세 이상 미접종자는 접종을 하시고 접종을 완료하셨던 기본 접종자들은 3차 백신 접종을 하시는 그게 지금 일단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3차 접종을 많이 한 80대에서 좀 위중증률이나 이런 비율이 낮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적으로도 보이는 상황인데 어제 방역 당국에서도 3차 접종을 했을 때 이점들 많이 뭐 해외 사례까지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이상 반응 의심 사례도 좀 1, 2차 접종 때보다 적다면서요? 그렇죠. 예. 이상 반응도 의심 신고 비율을 보면 4.6%거든요. 네. 1차 맞았을 때가 8.5%고 2차가 7.9%였으니까요. 상당히 떨어지는 것이고 접종 10만 건 땅으로 계산을 해도 0.7건, 1차가 4.7건, 2차가 3.9건. 그러니까 의심 신고나 이런 신고율 같은 것도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것이고 의학적으로도 3차 접종을 해서 1, 2차에 비해서 중대한 이상 반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확률은 외국에서도 보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성에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처음에 이제 오미크론 변이가 처음 시작됐을 때 그 모더나라는 백신 회사의 책임자가 모더나가 지금 백신을 오미크론에 맞춤형 백신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네. 뭐 몇 가지 방향으로 하고 있다. 오미크론의 특성에 맞는 백신을 새로 개발할 것인지 아니면 부스터샷만으로 가능할 건지를 놓고 연구를 해보겠다고 했는데 지금 외국의 여러 기관에서 연구한 결과를 보면 3차 접종만 가지고도 오미크론의 위험을 상당 부분 80~90% 줄일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오늘 아마 1,000만 명이 넘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의 80% 수준까지 올린다면 오미크론의 걱정도 상당 부분 누그러뜨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예상이 가능합니다. 예. 지금 방역 패스 6개월 유효 기간 두는 방안. 그러니까 2차를 맞고 6개월 동안의 유효 기간 그 이후에는 방역 패스를 적용받지 못하는 건데 이 부분도 원래는 당초 예정보다는 한 2주 늦게 그러니까 1월 3일부터 시행을 하도록 지금 또 정부 방침을 정했거든요. 이 부분도 그 기간 안에 빨리 3차를 맞아라 이런 메시지로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3개월로 줄였죠. 우리가 이제 그 세 번째 백신을 맞는 기간을 당초 6개월, 5개월, 4개월에서 3개월로 네. 줄였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 안에 백신을 맞을 대상자가 2,400만 명까지 늘어납니다. 예. 지금 1,000만 명을 늘었는데 최근에 3차 접종이 하루에 한 100만 명 안팎을 맞거든요. 한 7, 80만 명. 그러니까 앞으로 12월까지 뭐 열흘 정도를 맞는다고 치면 한 7, 800만 명이 더 맞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12월에는 전체적으로 한 2천만 명 미만이니까 사실은 이제 안심할 수준이 안 되는데 이 추세로 1월까지 넘어가게 되면 1월 말이면 우리가 목표로 했던 70에서 80%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예. 지금과는 국면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 지금 현재의 연구 결과만 놓고 보면 아직 오미크론이 정확하게 정체가 나오진 않았지만 예. 현재까지의 예. 연구 결과만 놓고 보면 1월 하반 말쯤이 되면 우리나라도 전체적인 발생 양상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이런 그 기대를 갖게 하는 부분입니다. 예. 근데 최근에 온라인상에서 백신에 살아있는 미생물이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한참 돌아다니고 했거든요. 당국에서는 이제 괴담이다 이렇게 일축했는데 자, 접종률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좀 제대로 알리는 좀 뭐랄까요?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는 이런 설득력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뭐 전문가께서 보시면 정말 웃음밖에 나오지 않는 네. 그런 일인데요. 어떠십니까? 의학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는 게 가장 뭐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백신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안에 뭐 지금 뭐 화이자 백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안에 이제 mRNA라는 이제 조그마한 이제 유전자 가닥 있고 그 밖에 이제 리피드 나노 파티클이라고 해서 이제 지방으로 이렇게 나노 입자로 이렇게 예. 싸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멸균 상태에서 이제 모든 공정들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무슨 뭐 생물체 자체가 이제 존재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예. 그리고 지금 시판되고 있는 코로나 백신 중에서 생백신은 전혀 없는 상황이고 예. 이제 그런 상황에서 뭐 어떤 그 안에 무슨 이물질이나 무슨 생물체가 발생했다라는 거는 외부에서 주입했거나 뭐 이런 사고 과정 이런 것들이 아니라면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좀 백신 접종은 안전하고 그 안심하고 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불안감이 커지다 보니까 이런 괴담 같은 뭐 것들도 많이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병상이 포화되는 만큼 선별 진료소도 포화된다고 하더라고요. 뭐 한번 검사를 받으려면 2시간 가까이 기다려야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자가 검사 키트가 대안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대안이 될 수 있는 방안입니까? 일부 전문가께서 이런 지적들을 하시던데요. 지금 그 당초 예상으로 뭐 이번 주 안에 하루에 10,000명이 넘을 수도 네. 있다. 뭐 이런 게 나왔는데 지금 뭐 한 7,000명, 8,000명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검사량이 늘지 않아서를 지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그 검사 양성률이 한 2.7%, 한 3%까지도 올라가는 상황에서 검사량이 늘지 않는다는 게 제가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요. 그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된 지난달 1일에 우리는 이제 의심되는 사람을 검사하는 것과 임시선별검사소에서 검사하는 게 있는데요. 그 합쳐 보니까 10만 건 정도 했습니다. 하루에. 네. 1,600명 정도 나왔는데요. 11월 16일 지금으로부터 한 달 전이 검사 건수가 17만 건인데 2,125명이 확진 환자 나왔는데 오늘의 29만 건을 검사했는데 7,400명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 확진 환자의 수는 서너 배가 늘었는데 검사량 자체는 크게 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바로 조금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검사량 자체가 지금 한계에 부딪혔다. 이런 것들이거든요. 예. 그 지난 14일에 서울시에서 그 서울시에 지금 87개 임시선별 검사소가 있는데 여기를 혼잡도를 조사해 보니까 90분 이상 대기해야 되는 곳이 44곳이에요. 그 전체 그 선별 검사소 중에 44곳, 절반은 1시간 반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군요. 그러면 바쁜 그 현대인이 1시간 반을 기다려서 검사받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중간에 다 집에 가버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그 숫자를 포함시켰을 때 그 양성률을 대비시켜 보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환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해되지 않는 부분 하나가 뭐냐면 옛날에는 확진 환자가 좀 늘어나게 되고 조금 그 상태가 좋아지지 않으면 서울이나 지방별로 선별 검사소를 많이 만들었었거든요. 네. 근데 예. 최근에 그게 신설됐다는 소리를 잘 듣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검사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 회사 우리 YTN 있는 상암동만 해도요. 네. 이 근처에 선별 검사소가 2곳밖에 없는데요. 미리 연락을 해보면 최소한 1시간에서 2시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예. 그러면 그 바쁜 사회인들이 그렇게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 문제가 굉장히 크거든요. 예. 선별 검사소를 확실하게 늘려야 되는데 이 부분도 좀 방역 당국에서는 한번 검토해 볼 신경을 필요가 써 있다. 봐야 될 이 문제인데 부분. 선별검사소 늘리려고 하면 또 이것도 인력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하고요. 조금 전에 이제 얘기가 나온 자가검사 키트 자, 이게 아주 정확하지는 않기 때문에 오히려 혼선을 줄 수 있다. 확진자가 이렇게 적게 나올 때는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걸 여러 차례 했을 땐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뭐 기본적으로 이제 자가검사 키트는 말 그대로 자가로 했을 때는 방역에 도움을 준다기보다는 해가 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가 될 가능성이 예, 높다. 왜냐하면 예. 그 자가검사 키트 자체가 뭐 정확도가 뭐 많이 떨어지는 건 네. 확실하고요. 그러니까 아주 바이러스를 외부로 심하게 배출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면 양성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예.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걸 사용할 때 의료진이 그걸 관리를 해준다 그러면 그게 양성이든 음성이든 예. 거기에 따라서 관리를 해준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지가 않는데 그걸 본인이 해석을 하게 되면 음성이 나온 경우는 사실은 실제 양성인데도 음성으로 그 나올 착각을 수가 하고 예. 뭐 일상생활을 하면서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또 양성이 나온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보질 않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냥 뭐 괜찮겠지 하고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또 지역사회 소리 없는 전파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예. 관리가 되지 않는 키트는 사실은 도움이 되지 않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느 형태로도 정확도가 떨어지더라도 그 예. 의료진에 의해서 평가가 되고 다른 검사를 시행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 관리가 된다 그러면 뭐 유용성이 네네. 있겠지만 단순히 자가로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사실은 방역에 큰 도움이 되기는 어렵다고 예. 생각합니다. 선별 진료소를 좀 늘려야 하는 게 이제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좀 지혜를 모아서 이 부분을 늘릴 수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일차적으로는 좀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별 진료소를 당연히 많이 만들어야 네. 되고 지금 1시간 반, 2시간 추운 겨울에 줄 서 있는 것들이 사실 이게 방역에도 문제가 생기고요. 더더군다나 지금 거기에 보면 PCR 음성 확인서 받으려는 줄과 실제로 의심이 되는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분들, 그러니까 위험한 분들이 같이 줄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예. 이런 동선도 좀 분리해야 될 부분들도 있고 좀 늘려야 될 검사 건수를 늘려야 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지금
인력이 부족해서 쉽게 늘리지 못한다고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예. 어떻게든 그런 좀 인력 지원들을 다른 부서에서라도 좀 받아서 예. 이게 뭐 특별한 무슨 의학적인 뭐 그런 게 필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예. 좀 선별진료소를 좀 접근성을 높이는 게 지금의 유행을 좀 또 관리하는 데도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기는 연기가 됐지만 예. 방역 패스가 이제 본격적으로 적용이 되면요. PCR 검사를 받는 사람들이 지금보다 훨씬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자가 검사 키트가 아까 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그 정확도에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기초적인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는 건 없는가? 그러니까 뭐 증상이 있거나 뭐 이런 분들은 당연히 PCR 검사를 해야 되지만 자가 검사 키트를 어떻게 기초적인 보조 수단으로 쓸 수 있는지도 한번 연구해 볼 예.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내일부터 강화된 거리두기가 시작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이런 보완돼야 할 점들 좀 우리가 더 지혜를 모아야 할 부분들을 앞으로 좀 더 의견을 좀 모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듭니다. 자, 지금까지 유재복 해설위원, 신상엽 감염내과 전문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맞습니다.